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법인세를 1%포인트만 인하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하는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어제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를 것 같았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판단 수용 보류로 어제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무산된 후 이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수용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3시 반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그 후에 국정점검회의 발표한 후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 열어서 의견들 물은 후에 저런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이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을 벌써 몇 차례 넘긴 후에 정기국회까지 지금 다 끝나고도 한참이 지났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예산으로 또 법과 제도로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더 절실하고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법정 시한을 넘겼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12월 말까지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특히 지금 법은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고수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여당 편, 야당 편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주시는 줄 알았더니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이제 야당 편을 들어주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 협상안이 중재안이 좀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저는 야당의 안을 살짝 마사지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법정 시한 넘겼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려왔는데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수용한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양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국민들께서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좀 정리되어 가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측면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다려주시고 믿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판단 보류로, 수용 판단 보류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볼을 야당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받을 수 없어. 다시 생각해줘. 어떤 때는 12월 말에도 예산안 막바지 조율도 가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공이 저는 야당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민생 하시는데 통 크게 양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책임 오늘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통 크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예. 번의 협상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재안을 보면 법인세율 1%포인트 포인트만 인하하는 것 이것도 있고 시행령 관련된 통치 예산 이 부분도 지금 예비비로만 편성하는 방안이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양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금 겁니까? 금투세하고 종부세 관련된 내용들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 이제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정부가 이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새롭게 조직을 편성할 때 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의 어떤 유보적인 판단보다는 확실하게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룸을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협상이 이제 수용 보류 판단이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뭐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하게 되면 밤사이에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야당의 여러 가지 분열과 또 국정 운영의 동력, 국정에서 어떤 견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중재안을 수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주고는 계시는데 절대로 이건 중재안이 아니고요. 야당 안에 재수정 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네. 공이 야당으로 넘어갔다. 전반적으로 야당의 양보가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데 통 큰 양보할 의향 있으십니까? 맨날 하는 얘기예요. 양보하라고. 본인들은 정작 양보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품이 넓은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왜 한쪽에만 계속 민주당에만 양보하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지금 누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하잖아요. 그 집권 세력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왜 자꾸 야당이 민주당한테 책임을 느끼라고 하는지 그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렇게 집권하기 좀 버거우면 다시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 정부가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참 우습습니다. 정부 여당 자체가 저는 이 책임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준예산의 어떤 벼랑 전술을 쓰면서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예산의 속사를 보면 정부가 99%를 확정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국회가 하는 일은 거기서 0.7이나 0.8에 대한 감액 수준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입법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0.7% 내외예요. 그러면 99%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0.7% 안에서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정부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100이라는 전체 예산의 어떤 기획 구조 속에서 99%의 것들을 다 가져와서 심사를 합니다. 감액 부분은 야당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깎어. 그게 한 0.7에서 0.8입니다. 그다음에 증액 부분은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한 0.3 부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당이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쭉 합의를 하라고 해서 왔잖아요. 중재안을.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의총 열고 지도부 열고 다시 의총에 이렇게 합의해줘도 되겠냐. 이 정도 양보한 건데 얼마나 더 양보하죠? 그러면 협의라는 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게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무조건 여당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양보다? 그건 양보가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좀 안쓰러워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고 지금 협상이 있는데 저 허수아비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이거 합의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1%포인트 부분에서 못 받겠다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1% 인하가 뭐냐라는 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 대통령실이 입법부에 아무리 물론 소통을 하겠지만 국민의힘의 자체적으로 정당 정치의 자율성,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안쓰러운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부 대변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관련 발언을 했는데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말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럼 대통령실이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정부 안에는 이미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지키려고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철학과 국정의 여러 가지 지금 의지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게 여당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야당의 저런 식의 그 여당 당 원내대표를 좀 인신공격하는 저런 자세가 저는 너무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 꼭 여당 안 해보신 당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뭐가 저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가 감세를 하는 이유가 왜 감세를 합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거고 대기업들이 막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적게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수출도 저조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을 좀 깎아줘서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하청업체들도 있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이 이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깎아주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뭐 당초 25에서 25% 3%포인트 정도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달랑 1%포인트 깎아주면서 무슨 크게 인심이나 쓰듯이 뭐 이게 무슨 야당이 지금 여당과 법인세를 갖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지금 야당의 비판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제 운영에 대한 책임 윤석열 정부가 집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하도록 일단 권한을 좀 줘야죠. 그리고 쓸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법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책임 묻는 거지. 지금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 잡고 이러면서 책임져라?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어제가 협상 기한으로 있었잖아요. 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불발이 됐고 본회의를 민주당이 열까, 본회의에 개의를 하고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진행을 하게 될까 이게 고민인데 국회에서 의총 열리고 대기하라라는 것이 좀 어제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 별다른 그런 대기 문자 같은 것도 발송이 안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본회의 공원대로 뭐 열리고 김 의장이 열고 민주당이 진행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들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 의장 준비안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용할 수 없으면 민주당은 사실 단독으로 한다. 근데 이제 보통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양보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의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얼마나 힘드세요?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압박을 받으십니까? 하면서 3%포인트에서 1%포인트 그 합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조차도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못한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저희의 단독 수정안이 아니고 의장의 중재안을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의 공이 같이 했고 야당도 논의를 해서 중재안을 받는 거지 단독 수정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결이 된다, 처리를 한다면 아마 의장의 중재안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솔직히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요. 법인세 부분 갖고 오래 떠들 이유는 없지만 야당이 왜 반대를 하냐면 뻔히 이 법인세 인하는 낙수 효과의 실패를 불보듯이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의 미국의 바이든 자체도 낙수 효과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낙수 효과의 경제 실패를 알고 있는데 뻔히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법인세 인하로 있어서 세수 부족과 어떤 낙수 효과에 대한 고용 창출이나 어떤 경기 진작이 안 될 거라 하는 망가질 걸 알면서 저희가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1%포인트를 한번 인하를 해보고 나서 이게 어떤 경기 진작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이 효과가 있다 하면 그건 또 차후에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3% 지켜라 라는 그 하명 정치에 국민의힘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민주당의 입장은 단독 수정안 올렸던 것 이것대로 표결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처리가 되더라도 최대한 합의는 하겠지만 되더라도 김진표 의장 중재안이 아마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그리고 거죠. 공산이 크죠. 왜냐하면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수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처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했습니다. 100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하면서 생중계됐는데요.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시간 훌쩍 넘겨서 156분간 진행됐습니다.
일단 두 분께 간단한 총평 여쭤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대통령의 소통 의지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매연이 확대되고 있다. 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어제는 알겠습니다. 솔직히 먹을 게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일단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도어 스태핑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인가요? 장관들하고 좀 라이브 형태로 국정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또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예. 저는 뭐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좀 특징이랄까요? 정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존 어떤 정치권 테두리 안에서의 주어지는 다양한 형식보다는 좀 다른 형식을 시도해 보시려고 하는 욕심,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아직도 미흡하다, 더 하겠다. 저는 오히려 스스로 자평하신 그 부분에 어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뭐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가격 오르는데 오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 꼭 집값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던 일종의 좀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것보다는 네. 어제 대통령이 보여주신 것은 현실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외연을 넓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아쉬움을 하나 좀 더 네네. 들자면, 조금 더 발언에 있어서 자유로운 형식을 가져갔다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회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형식, 또 뭐 돌발 사태에 대한 그런 준비들 때문에 조금 너무나 많이 좀 조심스러운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좀 대통령께 짓궂은 질문도 한두 개 나왔더라면, 특히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또 전달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또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이고 점점 진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처럼 이제 바닥을 치고 모든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서 부대변인께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평해 주셨는데 네. 그 아쉬움이 김연아 전 의원이 말씀한 것과 비슷합니까? 그건 좀 다른 맥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할지에 대한 국정 철학에 대한 방향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어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뭐 역대 정부들이 늘 과제였지만 네. 그거를 정말 한번 완수해 보겠다는 의지 부분들은 높게 사고 국정 철학이 생겼다는 부분에서는 평가합니다. 늦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가장 아쉬웠던 거는요, 오늘이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158명 이분들이 돌아가신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구제 추모제가 열리는 날인데, 이태원 쪽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이 12구 이태원 참사 이 158명의 국민의 목숨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과 생명에 대한 어떤 국정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자리에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정과제에서는 경제 민생, 교육, 노동 이런 개혁 과제, 지방 분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정과제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나갔다는 부분들은 저는 그래서 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 여러 언론에서 평가를 해줬지만 이 개혁의 추동력은 입법부와의 협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협치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고 내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이 교육, 노동 이런 어려운 과제를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것들은 이게 알맹이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좋은 국정 철학에 대한 길을 제시하셨으니까 이런 이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이거는 그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양 당의 입장도 바로 나왔습니다. 양당 입장 한번 보실까요? 일단 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서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 홍보쇼였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탈건의 공약 지키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 시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 협치 방식이 이렇게 협상을 거부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또 뒤에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 부대변인 역시도 이 협치 말하는 그런 국정 개혁 과제들 통과시키려면 분명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아쉬움도 표해 주셨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거대 야당이 특히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이 국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면 장관회의만 2건 올라오고 자신들의 당대표와 또 정치권의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검수완박법 뭐 이런 거 통과시키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 임기가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선거 시즌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별로 인기가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 도움 뭐 더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이 욕먹는 개혁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거를 앞두고 여태까지도 협조하지 않았던 정부에 협조한다?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야당의 협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요. 야당은 뭐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굉장히 다음 총선을 위한 준비 모드로 가게 되면 국회 안에서는 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다음 총선 이후를 기대하면서 그 안까지 어떻게 외롭게 이 개혁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여야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이 있을 때마다 또는 뭐 시정연설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서 대변인님도 뭐 잘한 게 있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정치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한 것 하나, 부족한 것 하나. 이래야지 서로 좀 격려하고 동력이 되는데 보면은 뭐 서로 못했다는 것만 지금 뽑아내려고 하니 뭐 이게 긍정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 어떤 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정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정치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하지 않냐? 이게 야당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대표를 만나거나 원내대표를 만나거나 지금 그런 자리에도 야당 인원이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저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만나서 막 이렇게 협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론이 뭐 봐주기 수사를 한다 아니면 오히려 협치를 잘하고 있는데 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정치 공격이라는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당내 지도부가 다 단일 대우가 돼가지고 지금 당대표를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여야 뭐 회담이 특히 이제 뭐 영수회담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회담이 좀 이걸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되는 걸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약간 협치라기보다는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게 가장 이 여야 협치의 좀 걸림돌인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당대표나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냉기가 돌아도 물밑 협상이라고 해서 실무진들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야당도 여당도 충분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 역시 지금 뭐 당대표 눈치 보느냐고 그걸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정치가 좀
굉장히 많이 힘을 발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의 실종 시대다. 저는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두 인물, 이 두 인물에 대한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이 어느 정도가 뒷받침되느냐가 대통령의 결정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여론은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53% 과반이 넘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51%로 더 많은 여론이 반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부패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뭐 본인의 권력을 사용해서 수백억의 돈을 횡령하고 또 기업에게 어떤 뇌물을 받아서 그걸 변호사비로 쓰고 수백억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형기가 14년, 3년이 된다면 남아 있고. 김경수 지사 부분들도 뭐 이제 컴퓨터 업무 방해죄죠. 뭐 여론에 대한 댓글 조작 부분인데 저는 이제 보수 측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어떤 특별 사면을 아주 극렬히 반대합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보 측에서도 반대하지만 중도층도 반대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김경수 지사의 특별 사면은 저는 억울한 측면에서 반대하는 게 많다고 봐요. 4개월밖에 안 남은, 아니 5개월밖에 안 남은 김경수 전 지사가 14년이나 부패 범죄를 저질렀던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서 들러리로 사면에 나서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한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념의 갈림이 저런 결과를 나타냈지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억울한 측면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해서 이제 사면을 하는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냥 갖다 붙인 핑계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이제 복권 없는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수치를 보면서 결국은 양 당의 적극 지지층들만 사면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0%가 넘는 중도층에서는 이 사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의사표시를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제 사면은 대통령이 큰 의지를 갖고 국민 화합의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양쪽에 좀 이렇게 극렬한 반대를 좀 수용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도층에서 저렇게 이제 반대한다면 만약에 이번 사면은 결국은 양쪽의 적극 지지층들만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과반이 넘는 53%, 51% 저 두 수치가 지지층들이 상대 그 인물에 대한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39%, 34%가 각 지지하는 그 인물, 보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진보면 김경수 전 지사를 찬성을 한 것이고 50%와 50%대는 다 중도층의 표시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저는 건데요. 그게 묘하게 지금 정당 지지율 숫자 격차하고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이 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지금 저 찬성 비율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세부 그 조사 항목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어쨌든 그 정치인들의 특별 사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별로 곱지 않다는 거였다는 건 이번에 확인된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특별 사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B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병 때문에 형 집행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인간적인 그런 문제, 뭐 지금 17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당 야당 좀 균형을 맞추니까 계속 언급이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뭐 김경수 지사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김경수 지사가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개인 어떤 불언서를 친필로, 제출했죠. 친필로 쓰신 편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좀 그게 뜬금없었어요. 예. 지금 가석방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 결국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한 강한 저항을 저렇게 가석방이라고 하는 엉뚱한 단어를 통해서 표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당내 걱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저도 좀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예. 너무 얘기를 안 해서 그 김경수 지사 얘기를 제가 했던 부분들은요. 보십시오. 저희 사면을 원하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요 계속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면을 바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김경수 전 지사는요 사면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가석방도 그래서 나는 요청한 적이 없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사면 복권, 사면을 요구하는데 무슨 복권을 얘기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이 꿰맞추기식, 그러니까 MB라는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정치적으로 모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면 복권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복권을 바란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보들, 김경수 지사 이명박 대통령의 꿰맞추기식 꼼수 사면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에게 이 여론조사는요. 그 사면에 나서지 말아달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분명히 반영된 게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부분에서는 심정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뭐 이념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면을 원하는 사람과 사면을 원하지 않는 사람 둘이 봤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로 싫어서 반대할까요? 이 전체적인 사면의 그림에서 나서면 안 된다라는 의사표현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들은요. MB계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죠. 저는 그분들이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줘라. 저는 그렇습니다. 80고령이다. 이 범죄는요. 정말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정말 수백억의 돈을 부패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 기업에게 수백억을 뜯어낸 겁니다. 이런 범죄는 일반 사람이 하면요. 가석방이요. 사면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분을 왜 사면해줘야 되죠? 저는 물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정치적으로 주변 측근들이 MB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그냥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는 별로 큰 득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면 부분은 좀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발표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뭐 100%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나중에 발표되면 그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3월에 전당대회 하는 게 유력한 상황이고요. 지금 당원 여론조사 이 비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의 진로는 당원이 결정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나서 뭐 7대 3에서 8대 2 되냐 9대 1 되냐 하다가 지금은 뭐 당원 뭐 100%로 거의 확정이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과거보다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보면은 이제 정당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어떤 사회적인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이 비율을 많이 조정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때는 이제 예비 경선에서와 그러니까 예비 경선과 본선거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비율을 또 조정했던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에 대한 시대 반영인데 근데 시대 반영이 맞느냐라는 거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과거보다 좀 여론조사가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 즉 역선택이라고 하는 왜곡된 부분들이 일부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보수당은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그 당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그 당원 가입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0만 당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당원들에 대한 의견 개진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예. 저는 좀 당원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걸 100%로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고민은 민주당에서도 해봤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정당 정치의 이런 당대표 선출 방식들이요. 민심을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님도 그걸 받아들여서 아마 지금 당원 100%는 걸 보면서 이게 한 20년 정도 전에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때 당원 100% 정도 됐을 거예요. 20년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서 야,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심기를 좀 잘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 정치를 코미디판으로 만들어도 될까라는 생각까지는 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희대의 웃음거리입니다. 유승민이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분을 못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에서 그래서 룰을 당원 100%로 줄여요. 그게 말이 돼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보고 있으면 야,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세니까 본인 이제 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반기를 안 되는 적당한 당대표를 앉히기 위해서 당원 100%를 만든다. 저는요 그냥 7대 3으로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한 5% 조정하고 당원이 늘어났다. 이런 합리적인 어떤 조정이 아니라 당원 100% 아니면 9대1.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자체가 그냥 같은 정당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주당이 그런 걸 지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당 내에서는 자기네 정당의 어떤 그런 목적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서도 뭐 민심이 반영되고 당심이 반영됐지만 결국 사법 리스크가 큰 대표를 선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MB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면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셨는데 예. 변호사비 대납은 막 그렇게 비난하시지만 자당의 당대표가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냥 혐의를 받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기는 확정이 그러니까요. 됐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비난만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평을 하는 혐의를 거죠. 알면서도 비난하는 게 당대표를 뽑으셨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당에게를 예, 예.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은 정당 아니, 정치를 그러니까 저는- 하는 네, 입장에서 아니 근데 보는 민주당식 시각이 정당 정치가 좀 있는 창피하다는 거고 얘기를 한 국민의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도 뽑아봤고 예, 예. 최근에는 민주당보다 굉장히 더 실험적인 정치를 많이 했던 정당입니다. 이게 유승민 전 의원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가까이 이어져오던 룰을 바꾸려고 아니,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유승민 의원 전 네네.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국민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당대표에 대한 출마 의지를 뭐 본격적으로 가시한 거는 아니지만 여론조사상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또 지금 당대표 나가시겠다고 하는 안철수 의원도 여론조사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세 분 정도가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 그분들도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 그 당원들의 비율이 MZ세대라든지 40대 이하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당원들의 의견, 생각이 과연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을까?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뭐 잠정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명확한 어떤 동향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영장, 체포 동의안 지금 국회에서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입장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다 가결이 됐죠. 여야 막론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고 노웅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꾸 이재명 대표 연결을 해요. 그거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노웅래 의원의 편을 안 들어주는 것이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편을 안 들어주는 거하고 어떤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이 부분은 노웅래 의원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와
그다음에 아직 소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웅래 자- 의원이 기자회견 또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뭐 뭉칫돈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런 해명을 그러니까 듣고는 억울한 민주당의 측면이 기류가, 있는데 예. 저는 노웅래 의원이 되게 그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증거 자체가 너무 맞아떨어져서 좀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혐의를 받았는데 그런 돈 뭉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 돈 뭉치가 본인이 뭐로 말하자면은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출판기념에서 있는 돈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거는 좀 조작된 증거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하나를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보복 수사라고 보기에는 좀 각 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율투표로 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여야가 공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대해서 뭐 집에 놔뒀다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인이 어떤 거를 이렇게 제기를 해서 정치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통해서 왔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고요. 예, 이걸 이재명 가지고 대표의 부담 줄 필요는 사건과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참 정치가 비정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변호사같이 다들 나와서 항변하고 변호하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뭐 여야가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저는 같은 의원들끼리 그 상황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누구도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각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약간 도와달라고 읍소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요.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는 지금 당이 자기를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참 정치가 비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 결국 이 체포동의안도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과연 노웅래 의원 때의 결과와 또 이재명 당대표가 향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당면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실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아직 있지 않은 가정의 얘기고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또 대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